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리뷰, 동남자의 부동산 리뷰 방송입니다. 아마 지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특히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그게 지금, 그게 가장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었던 거고요. 주택 임대 사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 규제를 이제 한다는 거죠. 불과 한 7, 8개월 전에 이제 일어난 일이죠. 임대 사업자를 굉장히 권장하고 이제 했었던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뭐,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주고, 뭐 5년 임대, 8년 임대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게끔 유도를 한 거죠. 근데 막상 등록을 해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그걸 가지고 이제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그 임대사업자를 내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작용이 이제 생기는 현상이고. 예전부터 제가 맨날 매 시간마다 이야기 해드렸지만, 주택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인해서 공급이 이제 줄어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걸 이제 그걸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느껴가지고, 이제 반대되는 또 정책을 지금 급하게, 아직은 확정돼서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그걸 좀 손질을 하려는 거죠. 손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물건을 사면서 이제 임대사업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매입이 있고 건축이 있는데, 이제 매입이죠. 그러니까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사업자 대출을 신청하는 것으로 규제를 하겠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투기 가열지구는 대출이 규제가 돼 있죠. 그래서 1가구 2주택자들은 대출 자체가 막혀 있는 거고요. 그다음 1가구 1주택자라 할지라도 40% 감정가의 40% 정도밖에 대출이 주택 담보 대출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주택 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대출로 구분을 해 가지고, 사업자 대출로 감정가의 80%까지를 대출을 해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억짜리 물건이다. 8억짜리 물건이면 감정가가 6억이 잡혀 있다. 그러면 6, 8은 48, 4억 8천을 대출 한도로 놓고, 거기에서 기존에 방 개수라든지 세입자가 있으면 이제 그걸 또 빼고 해서 대출을 임대사업자 대출을 이제 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도 있었고, 아니면 반대로 전체 금액에서 감정가 금액에서 임대 보증금이라든지 방 개수를 빼고 남은 금액의 80%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어쨌든 사업자 대출을 일반 담보대출보다는 좀 유리하게 대출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주택자를 집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3년, 8년, 뭐 5년은 묶이지만은 이걸 사가지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매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가수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요도 죽이고 공급도 좀 늘려주고 어떤 이제 그런 일환으로 규제 금액을 80%를 아마 40%로 지금 담보 비율을 이제 담보가에 40% 낮춘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린 대출을 받지 말라는 소리죠. 어찌됐든 감정가에 40% 잡아가지고 선순위 빼주고 뭐 해줘 버리면 실제로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더군다나 이제 임대사업자는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인이 들어가가지고 뭐 담보대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세를 놔준단 말이에요. 세를 놔주기 때문에 세를 놓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존에 그 세가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이제 사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 담보 어느 금액에서 그걸 빼버리면 실제로 대출이 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경험상 보면은, 이제 아무튼 많이 이제 8분응선, 9분응선 오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생각도 듭니다. 이제 단기간 이제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제 이제 변방까지 이렇게 서울로 놓고 보면은 이제 변두리까지 다 올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제가 감을 잡냐면, 원래 처음에는 이제 가수요가 붙어요, 가수요가 붙는데, 지금은 이제 실수요가 붙었고, 또 실수요에서도 또 등급이 있거든요. 실수요에서도 등급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금액을 보면은, 움직임이 보이는데, 지금은 아주 작은 금액까지, 그러니까 실수요는 이미 실수요고, 실수요에서도, 한 상중하, 이렇게 자금으로 봤을 때, 상중하로 놓고 보면은, 지금 뭐 상중하, 아마 낮은 금액까지 이렇게 다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럼 이제 30대, 이제 20대는 어차피 거의 해당 사항이 없고,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이제 30대들이 움직이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30대들이 움직인다, 이것은, 이제 거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분응수를 넘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완전 경험상이에요, 경험상. 아주 오랫동안, 이쪽 현업에 있으면서 느끼는 경험치로 봤을 때, 그러면은, 어찌됐든. 그래도 이제 물가 오른 만큼은 또 이제 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한번 서큘레이션이거든요. 한번, 가수요부터가 실수요가 딱 보면은, 이게 이제 바로 여기서 또 이제 실수요가 딱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돼요. 시장 자체가 진정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옆으로 가든가, 아니면 약간 하락하든가, 이렇게 바로 치고는 못 나갑니다. 근데 이제 한 바퀴 더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옆으로 좀 갔다가, 다시 한번 또 가수요 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다시 가서 가수요자가 이제 또 붙을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가수요자가 붙지를 않느냐. 안 붙고 이제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눈치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 2주 한 2주 정도 됐죠. 그래서 827 대책, 그때 이제 서울시에서 아무튼 대책 나오고, 올 8월달, 7월 말부터 8월달까지 쭉 올라갔다가 8월 한 27일 그 전에서 규제가 이제 다시, 그 다시 이제 여의도하고, 용산 이제 개발한다고, 안 한다고, 이제 안 한다고 한 거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규제처를 하면서, 정부에서도, 이게 규제를 하겠다 해가지고 하니까, 아마 그때보다 한 열흘 전부터 지금 조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지금 완전 눈치 장세예요. 눈치 장세고, 조금은 소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소강 상태, 이게 잡히느냐. 지금 여기 지금 화면을 띄워놨지만은, 이제 대책이 아마 그만 나올 것 같죠. 다음 주에는 나오고, 그다음 추석 전까지는 어디에도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권고택지 후보지 하고, 이제 그린벨트도 풀겠다. 그린벨트를 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역이 추석 전까지 나오겠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추석까지는 어째 눈치 장세가 됐다가, 추석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이게 또 평가를 받습니다. 모든 게, 이게 이번에 8번째 대책이거든요. 8번째 대책인데, 이게 이제 대책이 쫙 나오면은, 눈치를 보다가, 이제 반응이 또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눈치장입니다. 이미 이제 그래프에서도 약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거의 지난 8월달 장 하반부,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저도 이렇게 많이 폭등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10년간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10년간 오를 부분을 한 달 사이에 다 올랐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장이었는데 이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한국감정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제 서울, 강북, 강남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약간 누웠죠. 잠깐만요. 이게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약간 이제 이렇게 이제 누운 거죠. 이렇게 누운 거예요. 여기 누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에 서울 아파트,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서울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이제 기준점이니까 항상 이 흐름을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월 달부터 그래프를 보시면은 주간 상승 이렇게 됐다가 완만히 이게 됐다가 이제 이 여름장에 이렇게 이제 특히 여기 오른 데가 목동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의도, 용산, 뭐 여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 제일 핫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 저 강북까지 쭉 이렇게 퍼진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혼란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지금 약간은 한번 바람이 이게 어떻게 불 건지를 조금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은 그래서 아마 일을 갈았어요. 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일을 간 모습이 이제 이렇게 좀 내용들을 보시면은 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급할 수밖에 없냐면 정부도 급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제 가을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을이 굉장히 이사철이라 하죠. 근데 실질적 이사철은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에 이제 보통 많이 움직이거든요. 수요자들도 겨울에 애들 학교 문제라든지 학군 이동학군, 이제 팔학군, 뭐 목동학군, 대치학군 저쪽에 뭐 노원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움직인단 말이죠. 그 사전 준비가 언제 계약들이 이루어지냐면 가을에 이루어집니다. 가을에. 그래서 12월 달 방학이 12월 한 말쯤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2월 말부터 이사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로는 1월에 이사한다 하면은 계약을 언제 합니까? 보통 2달에서 좀 빠른 사람들은 3달 전에 이제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사가 움직여지니까. 그러면은 12월, 11월, 그러면 10월 달에 10월 중순부터는 계약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추석이 올 하반기 있죠. 아니 월 9월 후반기 있잖아요. 그럼 추석 지나면 이제 10월이에요. 추석 지나면 10월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변화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찌됐든 추석 전에 어떤 대책들을 내보내서 이 부분을 좀 잡겠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뭐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은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은 그린벨트 지역을 어차피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린 서울 시내 땅이 부족해요. 굉장히 땅이 부족합니다. 어제 꽂을 데가 없어서 심지어 요새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용산 그 공원으로 만들기로 한 땅에다가 임대 아파트를 뭐 진짜 뭐 이제 이렇게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임대를 책임져주는 부분이 1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한 뭐 1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한 50%에서 60%를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그 부분을 이제 민간인들이 하지 국가에서 그렇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이제 홍콩만 하더라도 아주 좋은 자리가 보면 임대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그 자리가 좋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강남에가 막 임대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시내가 임대 아파트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참 희한하게도 아무튼 그래도 임대 아파트 있기는 해도 뭐 중심부라든지 아무튼 요지에 임대 아파트가 아주 많이 공급이 안 돼 있다고 보시면 국가에서 하는 임대 아파트가 근데 이제 개인들이 하는 임대 아파트는 있겠죠. 그렇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임대 아파트는 많이 없습니다. 저기 이제 변두리 쪽은 좀 있긴 한데 노원구라든지 강서구 여기도 임대 아파트 좀 많이 있는 척이에요. 노원구 쪽도 마찬가지고 광구 쪽에 많이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곳에 임대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산구 좋아요. 그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와 그 공급을 해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마곡지구라든지 판교라든지 이런 데도 분양은 안 하고 이거 200에서 300의 땅을 사가지고 상업용지, 이런 상업용지나 이렇게 오피스텔 지을 수 있는 업무용 이런 거 막 5천, 6천만 원에 분양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굉장히 막대한 그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막대한 이익을, 언론에, 지난번 신문에 지면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땅 장사하지 말고 여기다가 막말 2, 300만 원 수용을 해가지고 싸게 수용을 했으면은 여기에다가 임대 아파트를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분양을 하지 마시고, 분양을 안 하고, 25평 이런 아파트, 임대 아파트를 막 공급을 한다 하면은 굉장히, 공급도 많고, 어찌됐든 좋았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주택 정책을 쓰지는 못합니다. 주택 정책 쓰지 못한 게 좀 안타까운데, 말 그대로 아까도 국가에서 어찌됐든 국가 땅 아닙니까? 용산 거기에다가, 다는 아니더라도 그 전체 면적 꽤 넓은 면적인데, 거기다 임대 아파트 짓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공원화 시킬 거면 공원화 시키고, 그 다음에 좀 좋은 자리에다가 임대 아파트를 공급을 하면은 저는 거기에 대한 찬성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를 막 시작하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들이 좀 편하게 이렇게 집을, 임대해서 좀 기반이 되게끔 한다든지 일단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맞아야 되거든요. 공급이 충분해야 집값이라는 건 잡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또 심리적인 부분도 좀 아셔야 돼. 아무리 임대가 넘쳐난다 하더라도 자가 비율이 낮기 때문에 55%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소유요 기본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임대는 또 임대고 또 실질적으로 양질의 공급이 아파트가 공급이 돼야만이 내 집, 내가 이사 안 다니고 편안하게 내 가정과 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집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택보급률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절대 주택보급, 오늘 아침에도 어느 방송에 보니까 그 전문가라고 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방송에, 무슨 방송, 메인 방송입니다. 메인 채널에서 나오셔서 한다는 소리가, 주택보급률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택보급률 충분한데 집값이 오르는 게 이상하다, 안 오른다는, 아무튼 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택보급률의 의미는 거기에 어떤 예대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주택보급률 100% 넘어도 애국 같은 경우는 주택보급률 120% 넘습니다.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120% 가까이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도 집값이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주택보급률로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주택보급률로 볼 수도 없는 거고 예전에 인구 1000명당 주택 가구수 이렇게도 또 지표도 있고요. 지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세대인데 가구수가 1000명당 가구수가 이제 몇 세대냐. 그러니까 선진국 450, 일본 같은 경우도 400대 430인가 그렇 돼요. 네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430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350 몇 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근데 1000명당,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 부동산을 전공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전공한 사람들이 여러 지표를 쓰거든요. 여러 지표를 쓰는데 여러 가지를 봐야 돼. 예전에는 한 가지만 봐도 어느 정도 맞았는데 요새는 너무 다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지표만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멸실된 것은 멸실되고 주택 보급률이 높더라도, 그러니까 일본하고 같이 비교하시는 부분이 가장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일본처럼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틀리고 주택 보급률도 틀리고 그다음 자가 보유율도 틀리고 그 특성이 틀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큰 부자들이 부동산으로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그게 욕구가 강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금융상품에다 주식이라든지 금융상품이 많이 이제 투자를 한다는 뜻이고,
우리나라 아직 부동산 쪽으로 많이 투자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율도 마찬가지 70% 이상이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란 말이죠. 선진국 여기 높지 않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 보통 40%뭐 이 정도 되고 나머지가 여기 반대예요.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금융상품. 거기는 왜 그러냐? 금융공학이 잘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채권이라든지 이것도 금융상품 아닙니까? 채권. 근데 안전자산 이제 주식은 안전자산을 보지는 않습니다.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은 안전자산을 보지는 않아요. 근데 채권이라든지 이제 국채라든지 특히 국채 같은 경우 굉장히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채권 시장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또 그게 또 발달이 다 돼 있고 또 뭐 사기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덜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덜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은 금융 강국은 아니에요. 금융 쪽으로는 강국이 아니기 때문에 펀드라든지 심지어 저기 국민연금 수많은 그 600 몇 조를 굴리는 국민운영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이너스 나왔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주식도 마이너스 5점 몇 프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도 자체가 수익률이 뭐 거의 마이너스 아닌데 0. 몇 프로 나오잖아요. 올해 실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다른 사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한테 투자를 저기 하라 하면은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집값은 막 폭등되고 뭐 누가 얼마나 집값이 얼마 올랐네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비교가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비교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부동산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누차 말씀드리자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지금 강하단 말이죠. 그게 뭐 정부에서 그냥 지금 대책이 나와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이게 이제 먹힐지는 이제 제가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이미 이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돈들이 올라오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저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나요? 그러니까 강남에 매매된 게 26% 정도가 지방에서 올라온 돈들이 매매가 됐다는 어떤 통계 자료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제 지방에서 돈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지방 경제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그 돈들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뭐 아까도 방금 말한 금융자산에다가 해도 그게 뭐 특별하게 그게 없지 않습니까? 수익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가는 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가면 은행에 나누면은 반토막 나는데요. 소비자 물가 이렇게 오르면은 돼지고기 한 근을 예를 들어서 엊그제 10,000원 주고 샀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20,000원 주고 사야 된다. 근데 그만큼 이제 물가가 오르고 역으로 말하면은 현금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 저금리 더군다나 참 딜레마에 지금 빠져있죠. 한국은행 자체가 이제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제 돈이 1,100조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려 있어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돈들이 어쨌든 많이 풀려 있는 거죠. 시장에 많이 풀려 있어요. 예, 금리가 낮으니 돈을 갖다가 대출을 받아 하든 어찌 됐든 돈들이 시장에 많이 풀려 있는데 그걸 해소를 해야 되거든. 이렇게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물가도 오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돈을 좀 해소를 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해소를 못 해요.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를 한다는 소리는 결론은 뭐냐면은 금리를 올린다는 소리거든요. 금리를 올려야만이 그 돈이 은행으로 다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들어오면서 현장에 풀어진 돈이 약간 들어간 은행으로 다시 들어가 창고로 그냥 금고로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금리를 올리려 하니 경기가 안 좋단 말이지. 기본 바닥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엊그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실제로 분기 경제 성장률이지만은 분기 경제 성장률이 뭐 4%대를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꿈의 경제 성장률이죠. 근데 트럼프가 의외로 자기 다른 욕도 많이 얻어먹고 나름대로 지지를 많이 못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나름대로의 경제 그쪽에 출신이 그쪽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국민 입장에서는 경기가 많이 살아난 측면이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선진국 미국도 마찬가지로 많이 살아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경기가 살아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또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거고,
금리를 이제 못 올리기 때문에 오늘 저 채팅창이 저쪽 밖으로 나가 있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똘똘한 채 이제 이런 개념을 떠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잡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잡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장 분위기 제가 현장에 지금 느끼고 있는 분위기는 단지 약간 소강은 돼 있는데 그래도 꾸준한 수요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규제를 한다 해도 했는데 이제 이 대책이 안 먹히면 또 다시 또 갑니다. 안 먹히면은 그래서 대책이 이제 다음 주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얼추 봐서는 그렇게 뭐 제가 쏙 눈에 들어오는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대책은 단지 가장 좀 대책을 한다면은 이제 대출을 규제를 좀 더 들어온다라는 거. 그냥 대출 규제가 더 들어온다. 대출 규제가. 그거 빼놓고는 별다른 뭐 종부세니 뭐 재산세니 뭐 그다음에 2년 거주인데 이제 3년 거주 늘린다든지 이거 이미 이제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이지만 그거 뭐 2년 거주하는 3년 거주는 차이 있나요? 그 다음에 뭐 3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2년 안에 일시적 일가 2주택자들도 3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2년 안에 팔게끔 고친다든지. 그러니까 이번 대책은 의외로 가수요보다는 실수요자 억제 대책이에요. 진짜예요. 실수요자들한테 이게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실수요자들 억제 대책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딸랑 일가구 1주택인데 우리가 10년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80% 감면해주거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 해가지고 이제 뭐 9억 미만은 이제 비과세인데 9억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9억 이상을 말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15년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세금 좀 더 넣어내겠죠, 양도세를. 그러니까 자, 양도세에 대해서 얼른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만약 6억 5천에 샀어요. 그래서 15억 5천 팔았어요. 그럼 양도세 9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9억까지 이제 비과세지 않습니까? 그럼 비과세 주고, 나머지 15억에서 9억을 뺀, 거기에 세금을 내는데, 그걸 갖다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4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세금이 한 9천만 원 돼요, 9천만 원.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일가 1주택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계산해보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좀, 뭐, 15년 가져가고 하면요, 10년 있으면 더 줄고, 15년, 이런 뜻인데, 그래서 1가구 1주택자 이렇게 9억 이상 고가주택을 해가지고 해도 의외로 또 세금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거냐면, 어쨌든 뭐 9억 양도차익이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9억 빼고 6억 5천, 2억 5천 빼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7억 5천인데, 근데 이제, 그래도, 크다면 크지만, 그래도 봐서는 그 수익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으로 본다 하면은 최고 높은 세율입니다. 최고 높은 세율이죠. 그래서 네,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부동산이니까 뭐 한 10% 이제 어쨌든 10% 정도 되겠죠. 10% 정도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는 건데 어쨌든 부동산 이제 세금을 잘 활용하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임대사업자 처음에는 이제 전혀 방향이 틀렸던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임대사업자 이거 굉장히 다주택자 그냥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대책이다. 이것은 그냥 그 어느 분이 어떤 글대로 꽃길을 깔아준다 뭐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진짜 꼭 그 당시 제가 8개월 전에 진짜 꽃길을 깔아준다는 생각을 들어요. 또 실제로 또 우리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하고자 하는 저기도 또 그 방향으로 이렇게 그분들이 이미 이제 인지를 하고 들어오시니까 대출이 안 되는다 임대사업자 돼 가지고 담보대출 해서 아니 그 사업자 대출 해 가지고 갭 투자라든지 이렇게 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대책들은 보니까 이제 실수요자를 좀 하는 대책들이 많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세자금 대출 규제한다겠다 아주 혼났지 한번. 그러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한다는 것은 이제 사그라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없던 일, 과거 없던 일이에요. 없던 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한다는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다음 주에 뭐 대책 포함될랑가 모르겠죠. 아마 전세자금까지는 건드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뭐 7천만 원,
7천만 원 이상 그것도 부부 합산 한 사람도 아니고 부부 합산으로 7천만 원 이상은 뭐 대출을 갖다가 뭐 이러네 저러네 뭐 규제를 한다. 그러니까 참 그 아마추어 굉장히 지금 아마추어 이 정책들이 보면은 참 그리고 지금 뭐 이것도 뭐 내일 모레 말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린벨트 자 이게 조금 진한 색이 이게 다 그린벨트 그린벨트 이런 데가 그린벨트. 그 이 그린벨트 어디냐면은 결론은 다 변방이 변방. 다 변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아파트를 공급한다 해서 이게 참. 그 다음에 또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정 후보지가 뭐 의정부, 가천, 성남, 의왕, 안산, 시흥 이제 이렇게 뭐 여기다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을 한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 데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이제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은 서울 집값 잡는 것부터 잡는 거지만은 이 경기도 수도권이 더 힘들어질걸요? 수도권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라이더 지금 서울이고 이제 사실 이번에 수도권도 뭐 집값이 많이 오른 데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이제 분당을 빼놓고 나머지 이제 신도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안양이라든지 일부 빼놓고는요. 이제 광명도 조금 이제 뭐 좀 그 저기 재건축 저쪽으로는 좀 오르고 거의 수도권은 오른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번 대체 이걸 보면 제가 느낀 건 수도권 또 죽었다예요. 또 죽었다. 그러니까 또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란에도 지금 수도권이 서울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는 동안에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르는 동안에 수도권은 그렇게 많이 그래 안 올라.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을 비교하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니까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네. 여기다 또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지금. 물량 폭탄을. 물량 폭탄을 갖다 서울에다 터뜨리라니까 왜 자꾸 엄한 데다 터뜨린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도권이 집값이 좀 올라가니까, 물론 이제 강교, 분당, 동탄, 뭐 이런 데, 특히 이제 강교 이런 데는 좀 올랐죠. 근데 말고 나머지 일반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보편적인, 그래서 2천만 명, 1천만 명 놓고 봤을 때, 1천만 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집값 좀 올라보나 싶으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물량 폭탄을 터뜨려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이제 수도권은 다시 또 잠수. 절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떨어지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참, 답답해요. 물량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예전에 물량에 장사가 없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 과거 자료 봐보면은 우리가 일기 신도시 만들었을 때 일기 신도시 만들고 막 엄청 폭동이 되니까 그 당시 이제 일산하고 저기 부천하고 그다음에 어디죠? 분당 이렇게 일기 신도시 만들지 않습니까? 만드니까 그다음부터 줄줄줄 한 10년간 옆으로 쭉 줄줄줄 흐른 적 있죠.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 이제 그때 이제 또 올라갔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소득이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제 사억이 싸게 보이는 거야. 10년 후에는. 그러니까 그게 함축돼 누적돼 있는 금액이 이렇게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때리면 물량을 이렇게 이제 많이 때려버리면은 결론은 이게 이제 언제 되냐면은 지금 발표일로부터 보통 이제 입주까지 하려면 빨리 돌려봐야 빨리 돌리면은 입주까지 한 4년, 5년.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때 이제 뭐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고, 실제로 이게 이제 뭐 전매 제한은 분명히 걸어 놓겠지만은, 분양을 이제 선분양이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후분양이 아니거든요. 후분양보다 이제 선분양이 많은데, 선분양 하다 보면은 결론은 또 분양권 상태에서 이게 매매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 아파트들은 누가 매수세가 안 붙는 거죠. 그 안에도 돈이 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돈의 힘이니까. 그럼 서울의 돈이 뭐 수도권까지는 잘 안 갑니다. 강남 사람한테 수도권 투자하라고 뭐 시흥이나 안산에
부천, 뭐 일산 이런 데 투자하라 그러면 안 해요. 안 합니다. 거리가 멀고 그다음에 그냥 낯설어요. 낯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라 그러면 강교나 뭐 분당이나 뭐 이 정도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동탄은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동탄은 한 코스니까 SRT 한 번만 타면 가니까 그다음에 위례라든지 이제 미사라든지 이런 데는 하지만 이쪽 서쪽 남쪽 서남부 서쪽 북쪽 서북쪽 이런 쪽으로 아예 투자를 안 돈이 안 가거든요. 돈이 안 간단 말이죠. 돈이 가야만이 그게 이제 집값이 오르고 이러는 건데 돈이 안 가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의 공급이 늘리는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을 확 풀어야 된다니까요. 재건축 재개발을 확 풀어가지고 배 아프겠지만 물론 배는 아픕니다. 배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배는 아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면은 배 아프지만 확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배 아픈 일 하나 이야기해드리면은, 양도차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 양도차익이 있어요. 근데 배는 아프지만은, 그 양도세를 없애버릴 정도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양도세를 중과세를 해놓으니까, 누가 집을 팝니까? 안 팔지? 꽉 내 손을 잡고 있지. 안 되면 나중에 내 자식들한테, 내 손주들한테 증여를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양도세를 고가 양도세를 내가면서까지 지금 양도세 뭐 3주택자 같은 경우 잘하면 한 60%예요. 1억 남으면 한 6천만 원 세금 내고 4천만 원 가져갈까 말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누가 물건을 내놓겠냐고요. 안 내놓는 그냥 물량 공급.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미분양 나왔을 때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미분양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조세특례법에서 5년간 무슨 조세특례법을 어떻게 했냐면은 집이 안 팔리니까 제발 집 좀 사달라. 그 대신 당신네들이 집 사주면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지금은 집값이 반대해야 된다니까요. 물량을 빼내야 되니까 배는 아파. 어쩔 수 없어요. 배는 아프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그 플레임이라든지 어떤 그런 구도로만 보지 마시고 그냥 배는 아프지만은 만약에 집값을 잡으려면 양도세를 중과세 시킬 게 아니고 오히려 정상 세율보다 오히려 감면을 해주면서 당신을 꼬셔야지. 집 내놔. 집 내놓으란 말이야. 네 갖고 있지 마. 싸대기지 말고 집 내놓으라는 거지. 네가 이번에 내가 한 3년 안에만 팔면은 내가 세금을 많이 깎아줄 테니까 그 집 좀 내놔봐. 그러면 서울에 있는 뭐 투자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다주택자들이 내놓는다니까요. 이게 기본 상식입니다. 아니, 심리적으로 봤을 때 기본 상식이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물량을 뺏어와야죠. 다주택자들 물량을, 이미 잠겨있는 물량을 뺏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사업자 다 물량,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부분은 어쨌든 해결이 될 거. 임대사업자 누가 안 하겠죠. 뭐 혜택도 특별하게 뭐 혜택도 없는데 누가 뭐 임대사업자 하겠어요? 안 하지, 이제. 그러니까 뭐 엊그제까지도 막 방문 나와가지고 뭐 하라거든만은. 그냥 또 당해버린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세원을 노출시킨 거죠. 세원을 노출시키고 이제는 이미 임대사업자 신고한 사람들은 빼도 박도 못해요. 못 뺍니다. 빼박입니다. 빼박. 왜 그런지 아세요? 임대사업자를 신고해가지고 만약에 기존 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받다 하면 만약에 임대사업자 포기하면은 그 세금 다 물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거주주택 세금 다 물어내야 되고 만약에 임대사업자 물건을 하게 되면은 이 임대사업자 한번 내면 취소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취소 안 됩니다.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안 해줍니다. 매매를 했을 것만 가능해요. 매매. 그러니까 어떤 분도 1,000만 원 내가 벌금 물고 그 임대사업자 취소하면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1,000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안 되는 말이에요. 그 1,000만 원이 가태료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임대사업자를 낸다고 했어요. 해가지고 사업자를 냈는데 그걸 팔아먹었어.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으니 당연히 어떻게 돼? 임대사업자로 이제 취소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은 사업자가 이제 해제가 된 거잖아요. 팔아먹었으니까. 근데 그걸 그냥 임대사업자 아닌 사람한테 팔아먹었으니까 네가 가태료를 내놔라. 1,000만 원. 그 말이에요. 근데 임대사업자인데 내가 포괄 양도양수라 해가지고 매수자가 임대사업자야. 매수자가. 그러면은 가태료 안 묻니다. 그냥 그 매수자한테 임대사업자를 조건으로 포괄 양도 양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팔았기 때문에 내 사업에 대한 지위를 승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계속 임대사업자를 그 집에 있는 세입자는 계속 그게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정부의 입장에서는 별도로 불편함이 없으니까 가태료를 안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only
만약 임대사업자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매도를 해야만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일이 되든 저리 임대사업자한테 팔든 아니면 내가 1,000만 원 가태를 물고 임대사업자 아닌 사람한테 팔아먹든 어찌했든 빼박입니다. 5년, 8년 빼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수십만 명이 이제 그 말 믿고 김현미 장관 말 믿고 임대사업자 냈어요. 그래가지고 다 신고했습니다. 노출됐죠. 그리고 5년간 뭐 세율도 못 올리고 5%, 연 5% 준다. 그래서 어째 2년